회의실 안의 공기는 오래된 법전처럼 눅눅하고 무거웠다. 나는 마오가니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검은 울 코트의 단추는 목까지 잠겨 있었고 흰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쪽을 찌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11월의 은행나무가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어머니가 정상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큰 며느리 정미선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울렸다. 옆에 선 큰아들 재호는 변호사 책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짚은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세였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변호사님, 당신도 알잖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내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두 손가락으로 가만히 누르고 있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선명했다. 차갑고 단단했다. 정미선이 숨을 들이켜는 순간 나는 봉투를 들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소리 하나로 회의실이 굳었다. 내가 치매라고. 나는 천천히 봉투를 밀었다. 봉투는 테이블을 미끄러져 정미선 앞에서 멈췄다. 그럼 이게 뭔지 읽어봐라. 구석에서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볼펜은 끝내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귓속에 남아 있었다. 딱 하고 떨어지던 그 짧은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른 소리를 떠올린다. 훨씬 오래전 새벽 4시에 울리던 소리들을. 쇠소 뚜껑이 들썩이던 소리. 안반 위에서 떡매가 내려앉던 소리. 재만 씨가 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소리. 우리가 처음 떡집을 연 것은 내 나이 32이었다. 골목 끝 반지하 2평짜리 가게였다. 겨울이면 새벽 한기가 시멘트 바닥을 타고 발목까지 올라왔고 여름이면 찜통 속에서 일했다. 재만 씨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나 솥에 불을 지폈다.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면 이미 첫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불 앞에 서 있는 등이 늘 넓었다. 40년이 그렇게 지났다. 그리고 그 등이 처음으로 작아 보인 날이 왔다. 병원 침대 위에서 재만 씨는 산소 튜브를 코에 꽂은 채 내 손을 찾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었다. 평생 떡을 치고 쌀을 씻은 손이었다. 그 손이 내 손등을 천천히 덮었다. 복순아, 목소리가 모래 위를 긁는 것처럼 낮고 건조했다.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주지 마. 절대로.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병실 흰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재만 씨의 눈이 천장을 향한 채 서서히 무거워졌다. 커튼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손의 온도도, 그 손의 온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내 손바닥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수진이가 온 것은 국화가 다 시들고 난 뒤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았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굽 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애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의 소리였다.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도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그것을 보았다. 가방의 금빛 잠금 장치가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저희 사업이 급해서요. 3억만 빌려주세요. 그 말은 웃음과 함께 나왔다. 나는 찻잔을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아버지 유언이 있어. 안 된다. 수진이의 입꼬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다. 웃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가방의 잠금 장치가 다시 한번 빛을 튕겨냈고 창밖에서는 바람 한 점 없이 나뭇가지가 멈춰 있었다. 수진이 그 집을 나선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아파트 복도에는 누군가 버려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흙이 바짝 말라 가장자리부터 쩍쩍 갈라져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수진이 가방을 소파 팔걸이에 걸치며 앉자 리모컨이 쿠션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성호는 그것을 꺼내려다 멈췄다. 어머니가 거절하셨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의 굴곡이 없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답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성호가 말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 깜빡이다 꺼졌다. 건물 세 채가 어딜 가겠어. 수지는 손가락으로 소파 등받이의 솔기를 천천히 따라 그었다. 실밥이 약간 뜯겨 있는 부분에서 손끝이 멈췄다.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면 법적 결정권은 우리한테 와. 자연스럽게. 성호는 리모컨을 꺼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천장의 매립등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 흔들린 것이 아니라 빛의 각도가 달라진 것이었다. 방 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어떻게? 성호의 목소리는 거절이 아니었다. 수진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 나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계절이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가지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렌터카는 흰색이었다. 내가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낯선 차종이었고 조수석 시트는 지나치게 딱딱했다. 수지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았다. 성산에서 중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해안도로를 2번 지나쳤고 같은 표지판이 3번 창밖을 스쳐갔다. 어머니, 아까 그 식당 이름이 뭐였어요? 점심을 먹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나는 창문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곤한 것은 사실이었다. 남편 없이 처음 맡는 바다 냄새가 낯설었고 파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글쎄, 잘 모르겠네. 내가 대답하는 동안 수진의 왼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깐 빛을 냈다가 꺼졌다. 백미러 속 수진의 눈이 도로가 아닌 나를 향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다. 차창 너머로 제주의 하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았다. 제주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이 2 아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나는 안방문을 반쯤 열어둔 채 등받이 없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의 형광등 빛이 마룻바닥에 길고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소파 위 탁자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플라스틱이 유리에 닿는 작고 단호한 소리였다. 봐봐, 이게 어머니야. 영상 속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 모르겠네. 피곤해서 그런가. 차창 너머로 지나가던 제주의 도로 표지판들이 배경에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수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장면을 2번 틀었다. 심신미약이야. 이 상태로 재산 결정권을 그냥 두면 안 돼. 성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소파 쿠션이
그의 무게를 받아 낮게 꺼지는 소리가 났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화면이 아닌 탁자의 나뭇결 위에 멈춰 있다는 것을 문틈 너머에 나는 보았다. 나는 무릎 위에 얹어둔 두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등 위로 안방 창문에 저녁 햇살이 가늘게 드리워졌다가 구름 한 점에 가려 소리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검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행주를 천천히 접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면 섬유의 올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또렷했다.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하다고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많은데.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꿀을 얇게 펴 바른 것처럼. 나는 행주를 개수대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걸어두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 두 권과 도장이 담긴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주머니에 붉은 술이 서랍 안의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 거야. 내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그러나 수지는 이미 손을 뻗어 있었다. 엄마, 형수 말이 맞아요. 잠깐만요. 성호가 문틈에 서서 말했다. 나는 성호를 보았다. 성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진의 손 위에 얹혀 있었다. 통장과 도장이 검은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금속 잠금 장치가 딸깍 닫혔다. 나는 방문을 닫았다. 문이 문틀에 맞닿는 소리가 조용하고 정확했다. 창가 화분의 제라늄 잎 하나가 바람도 없이 미세하게 흔들리다 멈추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내려놓았다. 오른손이 천천히 오므라들며 손바닥 안쪽으로 말려들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손가락 마디의 하얀 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마루 끝까지 길게 뻗어 들어왔다가 구름 한 점에 가려 순식간에 거두어졌다. 미란이 온 것은 그 직후였다. 초인종 소리도 없었다. 현관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앉은 자리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미라는 거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보다 한 점쯤 낮은 자리에서 나온 소리였다. 미라는 내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찻잔을 올려두지도 인사말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내 오른손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서둘러 달려왔다는 뜻이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나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주름진 이마, 내려앉은 눈꺼풀, 그리고 꾹 담은 입술. 눈물이 났다. 닦지 않았다. 나 멀쩡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한 음절씩 내보냈다. 수진이가 꾸민 거야. 미란의 손이 내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찻잔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악력 하나가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자리를 눌렀다. 창밖에서 구름이 걷혔다. 햇살이 다시 마루 위로 길게 뻗어 들어왔다. 미란이 돌아간 자리에 햇살만 남았다. 그 빛이 마루 끝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어느 순간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낯설었다. 영감,
영정은 안방 서랍장 위에 있었다. 흰 국화한 송이가 꽂힌 작은 화병 옆에 영감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40년 전 떡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막 쪄낸 시루떡처럼 얼굴이 붉었다. 나는 방석을 끌어당겨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감,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방 안에는 소리가 없었다. 괴종시계가 한 번 울리고 멈췄다. 나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목소리가 방 안 어딘가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그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영정 사진을 살짝 건드렸다. 영감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눈을 들지 않았다. 무릎 아래 방바닥이 차갑고 단단했다. 그 차가움이 천천히 뼛속으로 내려앉았다. 차가움이 뼛속 깊이 내려앉은 채로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몸이 기울었는지 언제 방바닥에 누웠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꿈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다만 방 안 어딘가에서 빛이 왔다. 형광등 빛도 아니고 창문 너머 달빛도 아닌 그냥 밝음이었다. 영감이 그 밝음 속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낡은 점퍼 차림이었다. 단추 두 번째가 삐뚤게 채워져 있었다. 살아있을 때도 늘 그랬다. 내가 몇 번을 고쳐줘도 다음 날이면 또 삐뚤었다. 영감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나를 보았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복순아,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다. 꿈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흐릿해지지 않았다. 내 고등학교 후배 최병철이 기억나지? 신경과 원장하고 있어. 거기 가서 진단서 받아. 그리고 변호사 먼저 만나. 그것뿐이었다. 영감은 덧붙이지 않았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사람. 밝음이 걷혔다. 방바닥의 차가움이 다시 등 아래로 올라왔다. 나는 눈을 떴다. 영정 속 영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무릎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방바닥의 결을 느꼈다. 차갑고 단단하고 실제했다. 최병철. 나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한 번 굴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굴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새벽 5시의 양평은 아직 어둠이 덜 걷혀 있었다. 미란이 모는 차 안에서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졌다. 차는 소리 없이 달렸고 미란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알았다. 최병철 신경과는 분당 골목 안쪽에 있었다. 간판 글씨가 낡아 있었지만 유리문은 반듯하게 닫혀 있었다. 접수 창구에 앉은 간호사가 예약 확인을 마치자마자 원장실 문이 열렸다. 최 원장은 제만이 사진 속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지만 악수를 청하는 손의 힘은 단단했다. 검사는 2시간이 걸렸다. 나는 제시된 그림을 보고 숫자를 거꾸로 읽고 날짜를 말하고 단어를 기억했다. 어느 것 하나 막히지 않았다. 최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검사지를 내려놓았다.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치매 소견 전혀 없어요.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내민 진단서를 받아 반으로 접지 않고 그대로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다. 종이 끝이 손가락 마디에 닿는 감촉이
선명하고 서늘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손 안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미란이 운전석에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가방 끈을 고쳐쥐며 앞을 바라보았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강남의 그 법무법인은 유리와 대리석으로만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꺾여 들어오면서 로비 바닥에 날카로운 사각형의 빛을 만들었고, 수지는 그 빛을 밟고 지나가며 접수대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댔다. 상담실은 조용했다. 공기 중에 새 가죽 냄새와 프린터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의자에 앉았다. 봉투 안에는 제주도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날짜가 기록된 메모지, 그리고 어느 신경과 원장의 소견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아직 공식 직위는 찍혀 있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것을 마치 이미 완성된 무기처럼 다루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수지는 테이블 모서리에 손끝을 얹은 채 기다렸다. 대리석 표면은 차가웠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어머니의 재산 결정권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다. 잠시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제한이 생기니까요.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창밖의 빛이 그 미소 위에 내려앉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진단서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버스가 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 때마다 가방이 허벅지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다. 나는 가방을 두 손으로 눌러 고정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에어컨 바람이 밀려왔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목 뒤를 스쳤다. 나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들으며 안내 데스크까지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았다. 담당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다. 그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는 동안 나는 핸드백 지퍼를 열었다. 진단서와 신분증을 꺼내 나란히 그의 앞에 놓았다. 종이가 책상 표면에 닿으며 내는 소리가 방 안에서 짧고 또렷하게 울렸다. 내 정신 멀쩡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건물 세 채 전부 둘째 아들 박성민과 며느리 김미란에게 상속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가 진단서를 들어 살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서류 위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만들었다. 나는 펜을 건네받아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획이 굵고 흔들림이 없었다. 남편의 이름 석자를 쓸 때처럼 나는 끝까지 힘을 빼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은 자리에 잉크 냄새가 얇게 남아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테이블 위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빛 안에 먼지 한 점이 떠다니다 사라졌다. 둘째 며느리 지연이 내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가 말을 대신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겨 단추를 잠갔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한 걸음, 두 걸음 빠르고 고르지 않았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렸고 경첩이 짧게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었다. 그 뒤로 성우가 반박자 늦게 따라 들어왔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코트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이거 무효야. 치매 노인이
한 계약이 어떻게 유효해요? 목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수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와 손바닥으로 표면을 내리쳤다. 서류 더미 끝이 바람에 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가방 위에 얹은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의 빛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박혔다. 딸깍. 수진이 테이블을 내리친 손바닥이 아직 그 위에 납작하게 엎어져 있었고, 성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 김 선생은 의자를 뒤로 한 채 물렸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종이가 유리 표면에 닿는 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그 다음 봉투를 그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마지막 것은 조금 두꺼웠다. 3개의 봉투가 테이블 위에 줄을 섰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물음표를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수진 쪽으로 밀었다. 최병철 원장 진단서야. 정상 판정. 두 번째 봉투를 그 위에 포겠다. 이건 제주도에서 네가 나한테 질문을 유도하던 날 녹음한 거고. 세 번째 봉투를 그 옆에 세워 기울였다. 이건 네가 두 아들 불러 모아서 나를 심신미약으로 몰던 날 옆방에서 찍은 영상이다. 수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색깔 같은 것이 성우의 무릎이 접혔다. 그가 의자 모서리를 붙잡는 손이 하얘지도록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나는 시선의 끝으로 확인했다. 창밖의 빛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고요히 누워 있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다시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얹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드릴 거야.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다. 사무실 안에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 얇게 퍼졌다. 진단서는 공인된 의료기관의 정식 문서이고 녹취록은 육성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 또한 편집 흔적 없이 원본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안경 너머로 성우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이 증거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의 핸드백이 무릎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핸드백은 그대로 카펫 위에 누운 채였다. 수진이 의자에서 내려왔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묵직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넥타이 끝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흔들렸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방 위에 얹어둔 두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 가로수 그림자가 블라인드 사이로 길게 뻗어 수진의 등 위에 드리워졌다. 나는 그 그림자가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려다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말은 아직 필요하지 않았다. 말은 아직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로 조금 더 기다렸다.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룻바닥에 가늘고 긴 선을 그었다. 그 선이 수진의 무릎 옆을 지나쳐 내 구두코 앞에서 멈추었다. 나는 그 선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성호는 등을 구부린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소리조차 이내 잦아들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소는 안 한다.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 만큼 고요했다. 그게 내 용서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번들거렸다.
나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오래, 충분히. 하지만 재산은 한 푼도 없어.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더 덧붙이지 않았다. 변호사 책상 모서리에 걸쳐 두었던 코트를 집어들었다. 울감의 무게가 팔 안쪽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코트를 한 번 가지런히 접어 팔에 걸쳤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다. 구두굽이 마루를 짚을 때마다 또렷하고 균일한 소리가 났다.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 손잡이는 차갑고 매끄러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오는 동안 복도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엄마, 목소리는 등 뒤에서 났다. 성호였다. 구두 소리도 없이 나온 것을 보면 신발을 꿰어 신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섰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한테 속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때 성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얹혔다. 차갑고 축축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거두어 핸드백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네 아버지 임종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성호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몸을 돌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내 숙제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금속 문 위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가 사라졌다. 상자는 소리 없이 아래로 내려갔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구두굽 아래서 단단하게 울렸다. 바깥에는 오후의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유리문 너머의 햇살은 납작했지만 미란이 몰고 온 차 안의 공기는 달랐다. 히터도 켜지 않았는데 어딘가 따뜻한 냄새가 났다. 볕에 오래 달궈진 패브릭 시트의 냄새, 혹은 미란이 조수석 발판 위에 올려둔 보온 도시락 통에서 새어 나오는 냄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길었다. 미라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나 역시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강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고 산이 가까워질수록 나무들이 짙어졌다. 늦가을 산등성이는 이미 빛을 다 내어준 뒤였다. 남은 것은 뼈대뿐인 가지들과 그 사이사이로 비치는 하늘의 흰빛뿐이었다. 차가 좁은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자갈 소리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나직하고 고른 소리였다. 미란이 속도를 줄였고 작은 목조 대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담장은 낮았다. 마당 안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지 끝에 홍시 두어 개가 아직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 미란이 시동을 끄며 말했다. 아버님이 어머니 몰래 지어두셨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 문을 열고 자갈 위에 발을 내디뎠다. 구두굽이 돌멩이를 밟는 소리가 조용한 산자락에 퍼졌다가 곧 사라졌다. 현관문은 나무였다. 오래된 나무가 아니라 아직 진이 빠지지 않은 나무. 손잡이를 잡자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안은 어둡지 않았다. 서쪽으로 난 작은 창으로 오후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다. 마루는 차갑지 않았다. 발바닥 아래서 나무가 고요하게 온기를 돌려주었다. 냉장고 옆 벽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 삐뚤지도 반듯하지도 않은 50년을 보아온 그 글씨. 복순아, 수고했어. 마루 위에 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감나무 가지 끝에 홍시가 바람도 없는데 가만히 흔들렸다.
나는 메모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그것은 닦아야 할 것이 아니었다. 봄이 양평에 내려앉는 데는 소리가 없었다. 마당 한켠 살구나무가 꽃을 피운 것을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알았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고 미라는 이미 찹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절구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무로 된 바닥이 그 진동을 조용히 받아냈다. 나는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고 미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반죽 위에 얹혔다. 미란의 손은 젊고 단단했고 내 손은 오래된 것이었다. 주름진 마디마디에 떡가루가 하얗게 앉았다. 인절미를 빚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반죽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콩고물을 뿌리고 다시 누르는 그 순서를 나는 50년 전에 배웠다. 그 순서는 변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구꽃 한 잎을 떼어냈다. 꽃잎은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영감, 나 잘 살게.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반죽 쪽으로 눈을 내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살구나무는 흔들리지 않았다. 봄 햇살이 작은 집의 지붕 위에 고르게 퍼졌고 절구 소리는 계속되었다.